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뷰포드. 모두가 평화로웠던 그날,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4년 12월 4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켈리는 이웃집에 사는 친구 제니퍼의 집을 급히 향하게 됩니다.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채 발견된 제니퍼. 발견된 것은 술병과 총구 부분을 이불에 감싼 권총이 오른손 옆에 놓여 있었고, 시신 밑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제니퍼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일까? 그런데 7살 아들 달튼은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총으로 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현장인 걸까? 아니면 극단적 선택의 사건인 걸까? 오컬트 스토리 치과의사 살인기록 편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 호화로운 하우스보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두 아들, 현명하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유치원 교사인 아내 제니퍼, 189cm의 큰 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던 치과의사 남편 바트, 이들 가족을 좋아하는 많은 이웃들, 겉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간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 제니퍼 코빈, 아들의 범인 지목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바트 코빈. 하지만 이 사건은 제니퍼의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사건 현장 두 번째 목격자 켈리. 오전 7시 30분경 제니퍼의 친구이자 건너편 집에 살고 있던 켈리의 집 문을 누군가 다급히 두드립니다. 문을 열자 제니퍼의 첫째 아들 7살 달튼 코빈이 잠옷 차림으로 울며 서 있었죠.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빠가 엄마를 총으로 쐈다. 지금 집 전화기가 고장났으니 911에 신고 좀 해달라. 총소리는 이 한적한 동네에 울려 퍼진 적도 없었고, 집에 전화가 고장나서 왔다라는 아이. 혹시 악몽을 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를 일단 안심시키기 위해 켈리의 남편 스티브는 911에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켈리는 아이와 함께 제니퍼의 집을 향합니다. 차고 문이 열려있는 집을 통해 달튼이 가리킨 곳은 안방. 침실로 들어가자 침대 건너편 대각선으로 누워있는 제니퍼를 발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는 이상하게 꺾인 자세. 혹시 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어깨를 흔드는 그 순간 매우 차가운 몸, 맥박조차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니퍼의 코에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른손이 놓인 그 근처엔 권총도 보이자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두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두고 아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문득 나도 위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켈리의 말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총으로 쐈다라고 말한 현장에 맨몸으로 아이와 들어갔으니 말이죠. 사건 현장 세 번째 목격자, 경찰과 구급대원입니다. 잠시 후 도착한 이들. 사망한 여성은 오른쪽 귀 뒤에 총상이 보였고, 손도 권총 손잡이 부분과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총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불로 덮여있는 손잡이만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죠. 달튼의 말을 들은 경찰은 우선 집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남편 바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건이 있던 그날 남편이 집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건 현장의 최초 목격자 아들 달튼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에 양가의 가족들이 모이자 어른들 입회하에 사건 현장을 최초 목격한 달튼 코빈의 진술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걸 보았다라고 진술을 하는 달튼. 분명 아버지가 총을 쏴 어머니를 죽였다고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달튼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총에 맞고 사망해 있는 모습만 봤을 뿐이죠. 결국 사건 현장은 이혼을 앞두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극단적 선택과 살인사건 그 사이. 하지만 현장 출동 보안관인 에드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년간 살인사건 현장을 지휘해왔던 그에겐 남은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죠. 바로 살해 후 현장에서 도주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럼 남편 바트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켈리는 근처에 살던 바트의 어머니 코니 코빈의 집을 방문해 제니퍼가 총에 맞았다, 바트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놀란 코니는 작은 아들 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죠. 밥은 바트가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잤고 그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물어봤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선 빨리 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응답 없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분노한 상태로 있다는 대답만 남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어린 두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본 아이들을 걱정하는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으로 달려오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바트는 연락조차 되지 않던 상황이죠. 의심스러운 정황들. 제니퍼의 시신이 발견된 지 8시간 후 바트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직접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아내가 사망했는데 한참 뒤에 경찰서로 간 것도 이상했지만 변호사를 이미 대동했고 제니퍼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총기 화학 반응 검사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임을 직감한 경찰. 최소한 이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죠. 며칠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선 총기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변호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집으로 오지 않았던 이유. 약 9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온 두 사람.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생겼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시신 밑에 바트가 작성한 이혼 서류가 깔려 있었죠. 바트의 변호인은 제니퍼가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원통해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바트의 입장이었죠. 둘, 바트는 집에 없었다. 용의자로 몰린 것에 대해 억울해하던 바트는 자신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진술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바트는 사건 전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제출했죠. 이후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친구 중 한 명을 집으로 데려다 준 뒤 동생의 집에 가 밤을 샜다라고 진술합니다. 동생 밥 또한 바트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있던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죠.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던 경찰은 당일 바트와 만났던 친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바트를 만난 것도 사실이고 식사와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이며 이후 커피를 마신 뒤 자신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바트는 동생의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바트의 알리바이는 정확했습니다. 놀라운 제보. 귀넷 카운티 형사들이 제니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던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조 협조 공문이 도착합니다. 리치먼드 카운티 보안관 스콧 퍼블스와 드웨인 파이퍼였죠. 이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이 난 한 사건을 14년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변사자의 이름 돌리 헌, 사인 극단적 선택, 도구 총기, 유력 용의자 남자친구 바트 코빈. 제니퍼의 남편 바트는 14년 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죽음에 대한 정황 증거는 있지만 살인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침대에서 발견된 총은 돌리 헌의 살인 흉기와 마찬가지로 모두 지문이 지워져 있는 것. 이렇게 두 사건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리치먼드 카운티의 오거스타에 있는 조지아 의과대학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는 동안 바트의 성격은 한마디로 예측 불가였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만한 태도였다고 동기들도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은 예외였습니다. 치과대학 한 학년 후배였던 돌리 헌이었죠.
2년 정도 사귀었지만 이후 헤어지려고 하자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토킹을 했습니다. 당시 돌려는 경찰에 연락,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했지만 점차 심해질 뿐이었죠. 1990년 6월 6일 그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돌려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른쪽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됐죠. 당시 극단적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용의선상에 있던 바트도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죠.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사망 전에도 아파트에 침입해 차를 파손하는 등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련의 아버지 칼턴원 박사는 분명 바트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가 범인일 것이다. 계획적 살인, 보복 살인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였지만 1990년 리치먼드 카운티 보안관에는 혈흔 분석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또 돌련을 쏘는 데 사용한 총은 범죄 현장을 찍기도 전 옮겨져 이미 현장 재현도 불가능했죠. 의문점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 처리됩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의미한 제보들이 입수되기 시작하죠. 돌련이 헤어지자고 하자 렌즈통에 스프레이를 넣었다. 시험을 방해했다. 자동차의 타이어에 공기를 빼놨다. 돌리의 고향이었던 타비타를 납치했다. 당시 돌리의 부모는 직접 바트를 찾아가 멈춰달라 부탁을 했었고 그에도 걱정이 지속이 되자 보호를 위해 389경 권총을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이 자신의 딸의 사망에 연결된 총이었죠. 1990년에도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과대학 사무실 동료였던 닥터 에릭 레더였죠. 1990년 늦은 겨울에서 초봄 사이 바트가 자신에게 돌리언을 아슬아슬하게 죽일 뻔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을 가지고 기다리고 총을 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2004년 그 진술이 기억나느냐라고 했을 때도 분명 기억이 난다라고 다시 한번 회상했습니다. 또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돌리가 사망한 날 한 남성을 목격했는데 화장실에서 셔츠를 입지 않은 남자가 지나가는 걸 보았다는 것이죠. 그 남자의 실루엣은 바로 바트였습니다. 이후 혈액 패턴 전문가가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돌리가 발견된 위치에서는 총을 스스로 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범인은 바트일 확률이 높아진 것이죠. 그럼 제니퍼의 사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주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혼 서류를 낸 건 바트가 맞지만 이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바트는 분명 제니퍼를 살해할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동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니퍼 시신에서 발견된 빈 와인잔과 빈 와인병. 바트 변호인은 제니퍼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앓던 중 과음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알코올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니퍼는 사망하기 몇 시간 전까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평소 친구들이나 여동생에게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충동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총이 발사된 위치입니다. 총을 머리에 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에 총을 쏠까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듯이 턱 아래 부분 혹은 옆쪽 머리에 총을 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니퍼 머리에 남은 흔적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뒤통수에서 앞쪽으로 총이 발사된 모습이었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뒤통수에 총을 맞았다는 건 자신이 총을 쏜 경우보다 타인이 옆에서 혹은 뒤쪽에서 총을 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건파우더입니다. 총을 발사하게 되면 총을 발사한 사람 손에는 자연스럽게 건파우더가 묻게 됩니다. 이는 눈에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헌데 부경외가 제니퍼의 손엔 건파우더가 없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제니퍼의 손을 깨끗하게 씻겼다. 두 번째, 제니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총을 쐈다.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7살 아들이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의 손을 씻었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제니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총을 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용의자인 바트 또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바트는 8시간이나 지나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건파우더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면 검출되지 않습니다. 8시간이란 시간은 증거를 없애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 손잡이에선 제니퍼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니퍼가 총을 잡은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유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들들을 끔찍하게 아꼈던 제니퍼가 분명 아이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을 잠그지도 않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이 분명 이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시켜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문제는 알리바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을 확인해본 결과 집 근처에 머물렀던 2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바트의 차, 바로 시볼의 픽업 트럭을 본 이웃 주민들도 있었죠. 그는 친구들과 만나고 동생 밥의 집에 가기 전 분명 집을 20분간 들린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계획살인이란 것이죠. 12월 22일 리처먼드 카운티는 바트 코빈을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기소를 통보받은 귀넷 카운티 경찰도 분명 함께 체포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폭력적인 성향이라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4명이 함께 기다리며 바트가 내연녀와 차를 타는 그 순간 교통정체에 걸려들었을 때 차량을 에워싸고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5일 귀넷 카운티도 기소를 하게 되죠. 재판의 시작. 재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트는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죠. 그때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현장에 있었던 총, 그 총의 주인입니다. 그 총의 주인은 리차드 윌슨, 알리바마 트로이에 살고 있던 남성입니다. 바로 바트의 친구였죠. 바트가 전화를 걸어 제니퍼가 자신을 농락한다며 위험에 처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389경 총을 빌려주었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이렇게 2명의 살인 혐의, 만약 2명의 살인이 유죄 인정이 되면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제니퍼가 사망한 지 2년 후 법정 최종 형량이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는가? 맞다. 1990년 6월 6일 돌련의 살인도 인정하는가? 맞다. 바트는 사법 거래를 통해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년 후 가석방 대상 심사가 가능하지만 약 28년간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바트.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설득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제니퍼를 죽인 걸까요? 그 속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뒷이야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14년 전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도 바트였고 14년 뒤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것도 바트였죠. 굉장히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소유욕도 너무 강했고 바람도 엄청 폈다고 해요. 바트가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여자들과의 내연관계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도 본처였던 이제 제니퍼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혼하려고 하니까 그걸 놔주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 서류도 줬죠. 대신에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까지만 같이 있자, 아이들과 보내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걸로 하자 해서 집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죽일 의도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서 그 이유가 되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판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남편 바트도 내연관계가 있었어요. 또 제니퍼도 내연관계가 밝혀져요. 즉 결혼 생활에서 양쪽 다 간통행위를 한 거예요. 물론 제니퍼는 이혼을 원하면서 그 뒤에 간통행위와 관련된 내연관계가 하나 생긴 거지만 어찌되었든 이 둘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바트는 치과의사였잖아요. 다라 프렌티스라는 이제 그 치위생사랑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뭐 비서처럼 같이 맨날 따라다니고 맨날 같이 점심 먹고 그랬던 거고, 제니퍼는 실제 사람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 게임 중에 에버퀘스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에서 만났던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이름이 크리스였는데 얘네 이 둘이 이메일을 800통 넘게 서로 주고받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되게 많이 주고받은 거겠죠. 그래서 뭐 서로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혼하려고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제니퍼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돼요. 크리스 있죠. 자기하고 게임에서 만나게 됐던 크리스가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였어요. 게임 내 캐릭터가 남자여서 이게 남자인 줄 알았던 건데 알고 보니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제니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니퍼가 그것까지 받아들여요.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 아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인터넷 전화로 통화도 하고 약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크리스가, 그러니까 본명은 아니죠. 남자인 척 했을 때 이름이 크리스였던 거고, 이 여성, 게임 속에 있던 여성의 이름이 아니타 헌이에요. 지금 저희가 라이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타 헌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 꽂히지 않으세요? 아니타 헌. 14년 전 한 여성이 바트에서 사망했어요. 돌리 헌이었죠. 헌이라는 그 성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바트가 알게 된 거예요. 바트는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랑 연락하지? 확인해봤더니 아니타 헌이야. 혹시 이 여자가 지금 내가 14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의 뭐 친척이든 그 사람의 관련자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연치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되게 급하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니퍼를 똑같이 죽인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랑 정말 유사하게 이렇게 해서 죽였던 건데, 이 모든 게 진짜 놀라운 건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돌리 헌하고 그 아니타 헌하고 관계 없어요. 그 이들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니퍼는 죽을 때까지 돌리 헌에 대한 걸 아예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우연히 그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된 거죠. 그런 내용이 이 이름과 관련된 그 뒷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